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양국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한쪽이 모든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약은 북러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한 것으로 평가되며 양국의 방위 협력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 조약은 러시아 하원과 상원의 만장일치 비준을 받았으며 푸틴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이제 북한이 자체 비준 절차를 마치고 양국 간 비준서가 교환되면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것으로 이후 양국은 군사적 동맹 수준으로 급격히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조약의 핵심 조항인 4조에는 만일 양국 중 한쪽이 외부의 침공을 받아 전쟁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상대국이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 및 러시아의 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같은 군사적 행동을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최근 북한군 파병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며 북러 간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비준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 측의 요청에 따라 직접 군사적 지원을 실행할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 러시아의 핵 전력이 북한까지 확장될 가능성, 양국 간 합동군사훈련이 본격화될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약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세계 안보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938년 9월 30일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 뮌헨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텔란트를 독일에 넘기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300만 독일인이 거주하고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요했던 이곳의 양도를 체코는 강력히 반대했지만 그들의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체코와 군사동맹을 맺고 있던 프랑스조차도 히틀러의 영토 야욕은 여기서 끝이라는 약속을 믿고 체코를 압박했습니다. 영국의 네임 체인벌린 총리는 협정문을 들고 귀국해 우리 시대의 평화를 선언했지만 히틀러는 불과 6개월 만에 약속을 깨고 체코 전역을 점령했습니다. 이로부터 6개월 뒤 그는 폴란드를 침공해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80여 년이 지난 지금 체코에서 벌어진 역사가 우크라이나에서 반복될 조짐이 보입니다. 최근 필사적인 항전으로 러시아에 큰 타격을 입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인구와 물량 공세에 점차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우크라이나는 징집 강화를 위해 강압적인 조치까지 불사하고 있으며 장기화된 전쟁에 따른 서방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푸틴의 진정한 목표는 구소련 영향권의 복원이라고 합니다. 점령지 합병이 완료되면 그는 우크라이나 전체와 발트의 3국, 더 나아가 동유럽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무너질 경우 유럽 전체의 안보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이 상황은 1930년대와 닮아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미국 제1주의를 내세우며 외부 분쟁을 외면했고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스무트올리법을 통해 무역 장벽을 쌓았습니다. 이 법은 2만 개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무역 전쟁을 촉발했고 대공황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트럼프는 오늘날 아메리카 퍼스트와 대규모 관세 부과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만주사변, 중일전쟁, 독일의 체코 침공 등 일련의 사태는 미국이 고립주의를 고수할 때 발생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유지할 유일한 힘을 가진 국가가 수수방관할 때 야망을 가진 나라들은 더욱 활개를 치기 마련입니다. 두 개의 바다가 미국을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는 진주만 공격으로 산산이 깨졌으며 이는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붕괴하고 미국의 고율 관세가 또 다른 무역 전쟁을 촉발한다면
세계는 1930년대의 악몽을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위성을 보유한 기업으로 자리 잡은 스타링크가 내년 초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현재까지 스타링크는 총 7,120개의 저궤도 위성을 지구 상공에 배치하며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들이 배치한 저궤도 위성은 지구에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서 데이터를 전송해 기존 위성보다 전송 속도가 빠르고 지연 시간이 짧습니다. 최종적으로 스타링크는 42,000개의 저궤도 위성을 배치해 더욱 안정적이고 빠른 인터넷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스타링크의 진출에 대해 국내 이동통신 3사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스타링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며 공생관계를 맺고 있지만 스타링크의 향후 확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쟁 구도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초기 단계에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조만간 스마트폰을 통한 이동통신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스마트폰 안테나만으로 위성과 직접 연결되는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를 론칭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휴대전화 통신이 위성에 바로 연결되어 어디서나 음성전화와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의 전송 속도가 기존 이동통신사의 4G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테스트한 결과 4G의 약 10% 수준인 17Mbps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가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내 이동통신사들로 하여금 시장의 일부를 스타링크에 잠식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합니다. 스타링크의 영향력 확대는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6G는 5G보다 5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차세대 기술로 자율주행차나 도심 항공교통 등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분야에서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속도를 구현하려면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이 필요한데 기지국만으로는 이를 완벽히 커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타링크의 위성 인터넷은 6G 상용화에 필요한 인프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G가 상용화된다면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교통, 3D 홀로그래픽 등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서비스들이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이 상용화될수록 스타링크의 입지도 더 탄탄해질 것으로 보이며 스타링크가 한국 진출에 오랜 준비를 해온 것도 이러한 미래 사업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영미였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이 궁금하시면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